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분들이 아주 전문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인가? 네, 4시 한 20분 정도 됐는데요. 5시 정도 끝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자 1인당 한 5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토론하고자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토론자들을 한 분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환경과학원의 김경현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박기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중부대학교 이지원 교수님 오셨습니다. 아주대학교 이재응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충북대학교 정세웅 교수님 오셨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태성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순서는 제 왼쪽 끝에 있는 정세웅 교수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토론을 하게 해주셔서 오늘 6분의 발제자들께서 통합물 관리하고 탄소 중립, 물 산업 육성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을 해주셨고요. 저는 물 관리 분야의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좀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발제된 내용을 간단하게만 좀 요약을 하면은 우리 박준홍 교수님께서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상하수도 분야에 좋은 정책들을 많이 제안해 주셨는데 저감보다는 저감, 아주 좋은 제안 같았고요. 우리가 물 관리 분야에서 아무리 저감을 한다 해도 그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감이 사실은 저도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집중형보다는 분산형이고요. 자연 기반의 해법, 또 축산 분유라든지 고농도 합폐수에 대한 에너지뿐만 아니라 자원화 이런 내용들을 제안해 주셨고, 그 앞에 발표해 주신 김성준 교수님은 통합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기존 댐을 활용한 오픈 형식의 양수 발전 이것도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K워터의 김현원 부장님께서 수자원공사의 탄소 중립 로드맵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전체 탄소 배출량이 한 7억 3천만 톤쯤 되니까 수자원공사가 한 73만 톤 정도를 지금 배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8년 이내에 탄소 넷 제로를 달성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물 관리 전 과정에 대해서 탄소 제로뿐만 아니라 물 에너지에 대한 친환경 수력 발전 그리고 수소 에너지죠. 그러면 수상, 태양광, 수열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을 확대해서 한 8배까지 더 줄이겠다 이런 포부를 말씀하셨고 탄소 흡수원에 대해서는 한 5만 7천 톤을 연간 흡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인데요. 제가 한 가지 첨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댐 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누락됐다는 것입니다. 통합수자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는 수존 보존 여건상 이미 많은 댐이 건설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약 18,000개가 용수 공급이라든지 수력 발전 홍수 조절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네스코하고 국제수력협회 IHA죠. 여기서는 이미 15년 전부터 댐 저수지를 중요한 탄소 배출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력 발전 댐은 일반적으로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 에너지로 알려져 있지만 UN CDM이죠. CDM에서는 이제 탄소 배출 저감 인정을 하는 기관인데요. 2006년에 전력 밀도 그러니까 저수지 수면적 메다 제곱당 수력 용량이 40 이하인 그러니까 4와트 미만, 4와트 per 메다 제곱 미만인 수력 발전은 이미 인정해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다목적 댐은 이미 이게 다 해당되는 저수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도 물관리 분야의 탄소 배출량과 관련된 것이 아까 4B의 가축 분뇨 처리하고 6B의 하폐수 처리가 다가 아니고 5D의 섭지 부분에 댐 저수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PCC의 2006년 평가 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기존 댐과 신규 댐을 나누어서 이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30만 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면은 환경부도 아니고 국토부도 아니고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IPCC 2006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 산출 개수가 우리나라에서 개수가 산출된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이제 산출된 것을 가져다가 거기 이제 국가적인 기술 수준에 따라서 티어 1, 2, 3로 나누는데 우리는 아무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냥 티어 1으로 그냥 해서 산출한 게 30만 톤쯤 됩니다. 그래서 아까 수자원공사가 아까 한 73만 톤을 말씀하셨는데 댐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IPCC에서는 2019년에 2006년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새롭게 산정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요약을 한다면은 이 물 산업 부분의 탄소 배출량 평가라는 것은 상하수도 분야의 전기 사용량만을 평가하면 안 되고 댐과 같은 수자원 공급 시설부터 수처리 또 분배 이런 모든 시설들을 포함해서 통합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댐 저수지 탄소 배출량 평가라는 것이 이미 댐이 건설된 상태에서 저수지 내에서 배출되는 것만 산정하면 안 되고 댐을 건설하기 전에 하천 자연 상태에서의 배출된 양을 다시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순 배출량이 되는데 그 기술을 우리는 이제 온실가스 발자국 평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국내의 댐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는 기술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이 이제 세계 물의 날인데 저도 이제 아침에 아까 김성준 교수님이 내 가정 용수를 말씀하셨는데 많은 물을 샤워도 하고 양치를 하면서 사용하고 왔습니다. 제가 사용한 물은 대청호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대부분 소양호든 중주호든 안동댐이든 댐 저수지에서 나온 물을 사용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통합수자원 관리, 수생태 관리, 수량 수질 이 부분에 있어서 댐을 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댐은 많은 편익을 주고 있고 그 반면에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비용이 이제 수질 문제이고 부영양화나 탁수 장기화 또 방금 말씀드린 탄소 배출 등 이런 문제들입니다. 근데 기후 변화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이걸 기후 위기라고 하는데 이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더 심각하게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가 과연 우리처럼 이렇게 풍부한 물, 안전한 물을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신정부에게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하천 유역 관리는 많이 이제 강조돼 왔는데 이 댐 저수지에 대한 수질 오염 문제라든지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 탄소 배출, 또 노후화에 따른 기능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관심한 것 같아요. 상당히 우리한테 많은 혜택도 주고 비용도 지금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더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데 국가적으로 이에 대한 정책이 너무 없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추가로 토론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 토론자 각자 발표한 내용을 제가 뭐 특별한 일이 아니면 별도로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정태성 박사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성입니다. 오늘 토론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로 좋은 그 논의가 돼서 좀 많이 배우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좀 추가적으로 좀 논의가 됐으면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몇 가지 좀 추가할 내용 또 첨언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워킹그룹 2 CLA 총괄 주저자로 참여를 했는데요. 아시아 지역 챕터에 총괄 주저로 참여했습니다. 참여하면서 느낀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 내용 중에 있어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인간의 활동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배적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 변화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대안으로서 기후변화 완화와 기후변화 적응을 들고 있는데 기후변화 적응 부분이 기후변화 완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다는 것이 전반적입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그 국민들이나 전문가들도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 부분 오늘도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었는데요. 그 연세대학교 박준원 교수님이 발표하셨듯이 이 적응이라는 부분은 그 인간의 생명, 웰빙, 경제에 미치는 그 영향이 굉장히 직접적입니다. 인간에 미치는 굉장히 직접적이고 또 그 부분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바로 도출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굉장히 인지도가 낮고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적응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기술 개발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우리 물 분야에 있어서는 수장 개발이라든가 재난 관리, 환경 보호와 관련된 기술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서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 정비 이제 재난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수자원이 부족해지면 개발을 위한 정비가 이제 많아질 텐데 그걸 우리가 개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연관을 짓다 보니까 이 무분별한 개발과 연관돼서 개발이 지금은 굉장히 저하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개발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개발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탄소를 많이 소모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주로 이제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것들은 구조물을 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탄소를 쓰는 그 탄소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고 있는 그런 탄소 중립과는 굉장히 배치되는 그런 그 사업이 될 텐데요.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탄소 저감을 하면서 대체재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이 개발을 지속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떤 적응 기술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제가 아시아 챕터를 맡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빠른 도시화입니다. 이게 30년 후에는 10명 중 7명이 도시에서 살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도시화가 앞서도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기반화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 적응이라는 것이 결국은 기술 개발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홍수 관리라든가 폭염 관리 또 에너지에 있어서의 어떤 관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술을 접목해서 개발해내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도시에서의 적응 기술 개발은 실제 그 아시아 지역에 우리가 기술 전파를 하거나 또 인력을 개발하는 그 인력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또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적응 기술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그 취약 지역이라든가 취약 계층에서 발생하는 그 문제를 좀 함께 해결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좀 양극화를 해소하도록 그 도시화가 되면서 또 발생하는 문제가 양극화가 또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 개발하고 지속 가능 발전과 또 탄력적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응 기술 개발에 있어서 지속 가능 개발 목표와 탄력적 발전 경로를 어떻게 고려할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재용 교수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재용입니다. 먼저 오늘 6분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발표도 많았고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좋았습니다. 저는 그 좌장님으로부터 주로 이제 물산업 관련돼서 토론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물산업 관련돼서 발표하신 국민대 손재지식 교수님하고 아주대학교 윤태영 교수님 발표를 관심 있게 잘 들었습니다. 물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속한 도시화라든지 심각한 기후 변화라든지 또 급증하고 있는 용수 수요, 그리고 또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큰 변화가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우리한테 뭐 많은 과제를 안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는 오히려 인간하고 환경한테도 그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그 앞으로 10년 동안 물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IW에서는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그 극한 기상 상황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심화되고 있는 기후 변화, 근데 이 기후 변화의 대부분의 영향이 그 물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후 변화가 심화되면서 농작물의 생산이라든지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큰 산불이 일어났지만 이런 산불의 발화, 또 홍수, 가뭄,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농업 생산에 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에 따르면은 세계 인구는 2050년까지 90억을 돌파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70% 정도 식량 생산이 증가돼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경작할 수 있는 토지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과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관계 방식이 얼마만큼 효율적인가, 조금 더 지속 가능하면서 효율적인 관계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홍수 가뭄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스마트 팜 시스템이라든지, 또 최소한의 물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의 생산을 가능케 하는 그런 최적화된 농업 생산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세 번째는 앞에서 여러분이 발표를 해주셨지만은 순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그 하수 재이용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주로 하천이라든지 저수지에서 원수를 취수해서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처리 과정을 거쳐서 다시 방류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순환 경제 개념이라는 거는 앞에 그 박준홍 교수님도 발표를 하셨듯이 하수라든지 슬러지에 포함이 된 여러 가지 그 인자들, 질소라든지 인이라든지 또 다양한 에너지원 등 이런 그 귀중한 자원을 어떻게 회수해서 재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를 통해서 물 소비를 줄이고 또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순환 경제의 하나의 그 항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소비자들도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지금은 이제 생산자 못지않게 손쉽게 이용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도 맞춤형 제품과 맞춤형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물산업 측면에서의 해법도 소비자를 포함시켜서 같이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 분야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와의 관계를 이 장기적으로 설정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워터 네트워크인데, 이 스마트 워터 네트워크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뭐 R&D 과제로도 수행이 됐었고 그러고 있는데, 일단 뭐 다양한 자료 수집, 그다음에 자료 분석,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또 물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의 그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IoT라든지 자료 분석 기법을 이용을 해서 물 관련 인프라스트럭처의 관리,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통한 물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 워터 네트워킹이라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생산자 측면에서 뭐 생산성이라든지 효율성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물 산업이라는 것도 뭐 인구도 증가하고 기후 변화의 영향도 있고 도시화의 영향도 있고, 이 물 산업도 계속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 산업을 조금 더 개발하기 위해서는 물 관련 계측 시스템이라든지 또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신뢰도 높여야 되고 또 유지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고려를 해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김경현 과장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그 김성준 교수님 그 통합 물 관리에 관련된 거대 담론부터 해서 여섯 분의 그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많은 것을 또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그 통합 물 관리 관련해서 그 최주영 교수님 발표 내용의 그 통합 물 관리 평가 지표 관련해서 그 다음에 그 물 순환과 관련돼서 그 박준원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최지원 교수님 그 통합 물 관리를 위한 이행 과제들과 그 평가 수단으로서 이제 통합 지표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그런 통합 지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관련된 또 업무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간에 그 우리 수질 분야에서는 이제 그 WQI와 같은 그런 통합 지표를 개발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해왔고 그런 또 실제로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다만 그 이게 이제 정책의 목표로서 어떤 그 지표로서 이제 활용이 잘 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수질 분야에서는 BOD, TOC, TP 이런 개별 항목만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정책 목표로 이제 기준을 삼고 달성도를 평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개별 항목들을 통합해 주는 통합 지표가 왜 그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통합 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잘 쓰이지 않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큰 이유로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점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WQI로 산정했을 때 어떤 90점짜리 물이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90점짜리 물이 어떤 의미, 어떤 물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게 어떤 제시해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은 BOD 1등급이라고 하면 1등급의 물이라고 하면 그 약간의 그 여과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가장 깨끗한 물이다라는 명확한 이 서술적인 기준을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개별 항목들을 모두 통합한 그 WQI 90점의 물이 과연 어떤 물인가 했을 때 사실은 이 설명이 좀 어려운 그런 좀 부분이 있는 것이죠. 저희가 낙동강의 여러 가지 수질 지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나쁨에 해당되는 그런 그 물일지라도 부유물질, SS, 그다음에 DO 같은 것들은 대부분 아주 좋은 등급에 해당되는 그런 수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TOC가 아주 굉장히 나쁘다 하더라도 SS 같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등급에 해당되는 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제 SS의 기준이 그만큼 이렇게 좀 약하게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개별 항목들을 통합했을 때 그게 어떤 물인가를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약점이고 그것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통합된 지표가 이런 기존에 있는 하위 지표들과 어떤 방식으로든 정합성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WQI 90점이라고 하는 물은 그 우리 하천 생활 기준의 8개 항목에 4개 혹은 5개 대부분의 항목이 아주 좋음에 해당되는 그런 물을 우리가 WQI 90점 이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식의 그런 어떤 그 기존의 어떤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하위의 지표와의 정합성을 유지한 어떤 통합 지표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최준 교수님께서 어떤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울러서 그
저희 물순환 지표도 이제 개발하는 그 업무를 좀 담당하고 있는데 그 아까 이제 박준우 교수님 설명하셨지만 인공계 물순환과 자연계 물순환이 있고, 근데 그 자연계 물순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불투수층 그런 이런 것들을 좀 저감함으로 해서 직접 유출량을 줄이는 이런 어떤 조금 우리가 잘 알고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인공계 물순환의 어떤 건전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자연계 물순환에 대한 그 평가 지표, 그다음에 인공계 물순환에 대한 평가 지표를 통합하는 지표를 개발해야 되는 또 그런 또 그 미션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인공계 물순환의 어떤 그 건전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늘 박준호 교수님 발표에서 많은 또 영감을 얻었습니다만은 박준호 교수님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좀 좋은 의견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다음에는 박기영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건국대학교 박경입니다. 저는 오늘 요청을 받을 때 저기 탄소 중립에 대해서 한마디 해달라고 토론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요청을 받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저 우리 손진식 교수님과 김성준 교수님 아무도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예. 물산업 육성에 관해서 이제 송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주셨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산업을 정의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이 정의가 물 하는 사람들한테조차도 조금씩 다르게 와닿는 것 같아요. 말하는 사람마다 많이 다른데 송 교수님이 잘 정리하듯이 실제 산업 현장을 보면은 하수도 분야가 크고 그다음에 상수도 분야,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담수화 분야, 뭐 수자원개발 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미에 말씀하셨는데 왜 이제 전문가 양성이나 기업 육성이 잘 안 될까, 물산업 육성이 안 될까 이야기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제일 이제 큰 분야인 하수도 분야만 하면은 중소기업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이제 우주선처럼 나와 있어서 제대로 된 기업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기업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수한 인력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뭐 학교에 있으면 우수한 조금 더 석사나 좀 우수한 인력들은 뭐 서울물재생공사나 아니면 뭐 환경공단이나 뭐 이런 데를 가려고 그럽니다. 또 이제 상수도 분야도 굉장히 큰 분야인데 상수도 분야는 모두들 다 알다시피 수자원공사가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기업이 육성이 안 되고 저쪽도 육성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 인력은 갈 곳이 없고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인력의 측면에서 보면은 대부분 수자원공사를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건 독점적 기업이고 더 이상 뭐 산업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발전 가능이 있을까요? 이런 측면에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고 뭐 제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탄소 중립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이게 90년대 말 뭐 정확하게는 90년대 97년 8년 이때 이제 교토 오정서가 나왔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탄소 배출 저감 뭐 이런 일이 한 25년 전부터 나와가지고 한 10년 단위로 이게 붐을 일었다가 또 이제 싸그러들었다가 일었다가 이게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교토 오정서가 이제 파리 협정서로 이제 대체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였고 여러 나라에서 탄소 중립의 기치를 내걸었는 것 같습니다. 박준호 교수님이 잘 이제 정리를 하셨고 아까 정세영 교수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했지만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부분별로 이렇게 배출을 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배출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사실 대부분 분야를 티어 1으로 쓰고 있습니다. 티어 1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시설이 하나 있으면 그 시설의 용량에 비례해서 배출한다고 이렇게 정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티어 2나 티어 3로 가면은 이제 각각 배출되는 업소나 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삭감이 되었는지 실제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더 해야 될 부분은 사실 거대 담론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이게 미시적으로 뭐 하수도 분야면 하수도 분야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상수도 분야에서 어떻게 될지 이런 또 배출 회수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흡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 조사나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분야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연구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안 돼 있는 부분도 많고, 특히 이제 아까 김성룡 교수님이 말씀드린 여기에 신정부에 바란다. 제가 진짜 바랄 게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 바랄 게 있는데 뭐냐 하면은 이 탄소 중립이나 하수도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이슈화 됐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디스포자 문제를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를 디스포저로 갈아넣는다. 뭐 일견 좋을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프로젝트를 2007년에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타워팰리스 같은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음식물 봉다리 들고 1층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접근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하수도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이라는 것은 결국 제거되는 BOD에 비례해서 계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되게 되어 있고, 또 이제 하수 관거를 통해서 가는 동안에 BOD에 비례해서 메탄가스가 나오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인프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분리 배출하는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고, 디스포저를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나이 드시거나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외국에서 공부할 때는 이미 30년,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많이 언급되는 미국에서도 많은 주가 디스포저를 금지했고, 많은 주에서는 또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분리 배출해서 그걸 현기승소화나 바이오가스 시스템으로 재생에너지를 만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시점에 와가지고 시스템이 갖춰지는 시점에 와서 그 시스템을 좀 고도화하는 게 필요하지, 다시 대행적으로 되돌아가서 디스포자로 갈아서 하수도에 부하를 주고 온실가스 발생을 증가시키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이걸 듣고 계시는 좀 힘 있는 분들은 제발 이런 문제를 좀 깊이 고민하시고 정책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주원 교수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학교 이주원입니다. 네. 오늘 6분 발제하신 내용 아주 유익하게 잘 들었고요. 특히 저는 통합물관리 분야에 발제를 해주신 두 분, 김성준 교수님과 최지용 교수님의 발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아마 공교롭게도 두 분이 또 국가물관리위원이시기도 하고 또 유형물관리위원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마이너한 게 한 두 가지 있고요, 또 메이저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이너한 거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물 안전이라는 용어인데요. 이게 지금 물관리 일원화가 되고 나서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아마 물이란 말을 선언적으로 쓰다 보니까 물안전, 물이용, 물환경 이런 용어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연 이게 아마 치수, 이수, 환경 이런 차원에서 활용이 된 건데, 이게 국어적으로도 좀 맞지가 않습니다. 이제 물 환경은 좀 됐는데 물 안전이라는 거는 뭐 국민 안전, 사회 안전 이런 말은 있어도 물 안전이란 말을 가지고 치수의 의미를 대변한다고 보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계속 사용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좀 많은 논의를 통해서 이 수자원 관리가 유역 관리, 하청 관리, 재해 관리, 정보 관리, 시설물 관리 이런 것들을 다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다 담길 수 있는 영어로 좀 또 영어로도 표현이 안 됩니다. 이제 워터 세이프티인데 이게 뭐 수영장에서나 쓰는 용어거든요. 이게 또는 뭐 상수도 사고, 하수도 사고 이럴 때 쓰는 건데, 이게 전체적인 치수의 의미를 대변하기는 좀 아쉽다, 그런 게 들었고요. 두 번째 마이너한 거는 우리 최지영 교수님이 이제 이행 지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시면 사실 수자원 분야가요, 물환경이라든가 수질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지표가 궁색한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하천 개수율 또는 이수 안전도 또는 물 공급 신뢰율 이런 것들을 써왔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정점에 다다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수자원 사업을 개발하고 또 투자 계획을 세운다는 게 이제 거의 유명무실해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개발이 필요하고, 저는 이게 사실은 기존의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물 관리를 목표로 하는 지표, 이건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10년 빈도의 한 발의 안전한 저수지, 30년 빈도의 안전한 하천,
이거는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메이저한 거 두 가지로 넘어가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물관리 일원화에서 이제 통합 물관리로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2018년 이후부터 이제 국토부의 수자원국이 환경부의 물국하고 이제 여러 가지 조직적 또는 행정적, 제도적인 걸 갖다 이제 블렌딩하는 과정을 마쳤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통합 물관리로의 실질적인 전환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사실은 재해 관리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발생했던 재작년에 발생했던 홍수 피해만 보더라도 이게 사실 홍수라는 것이 과거에 국토부 또는 지금에 와서는 환경부 중심의 재해 관리라는 시대는 지난 지 오래됐거든요. 기상청, 환경부, 재난안전, 행안부, 또 지자체, K워터, 홍수 통제에서 이런 여러 기관이 연계가 돼서 홍수 경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시점에서 제가 제안하는 것 두 가지는 통합 물 관리와 연계된 통합 홍수 관리. 우리가 좀 학술적으로 Integrated Flood Management라는 걸 쓰고 있고요. 또 가뭄도 그냥 가뭄이 아니고 Integrated Drought Management. 이 컨셉이 통합 물 관리하고 연계돼서 빨리 정착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인데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물 자체의 관리 중심에서 이제는 물 순환과 연계된 좀 유역 관리 중심으로 좀 이제 국가의 물 관리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된다. 아마 그게 물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하고요. 물관리 기본법이 제정된 이유이기도 하지만 물론 첫 해이긴 하지만 그런 위원회가 설립된 첫 해이긴 하지만 사실 저희들의 기대치에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얼만큼 우리들이 물관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유역의 물관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많은 것들을 제도화하고 펼쳐놨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지금쯤 성찰해 볼 때가 된 것 같고요. 단순히 물관리 현안은 사실은 수자원의 시간적 공간적 불균형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순환이 왜곡이 됐고 지금에 와서는 그 왜곡된 물순환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물관리위원회의 정상화와 또 전문가들이 좀 다양하게 좀 들어가야 됩니다. 홍수 전문가, 가뭄 전문가, 하천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포함된 실질적인 물관리위원회가 좀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저도 뭐 한두 마디 좀 할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의견이 끝나면 혹시 온라인으로 질문 들어온 게 있으면은 그 얘기를 하시고 그 종합해가지고 발표자들께서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고 그러고 나서 토론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드릴 말씀은 먼저 용어 문제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통합 수자원 관리,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최근 들어서는 환경부에서 통합 물 관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면 통합 수자원 관리는 국제적으로 완전히 정의가 돼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국제적으로 정의가 돼 있고 통합 수자원 관리라는 것은 기본이 지구상의 수자원이 부족하다. 자원으로서의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수자원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아주 공평하게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통합 수자원 관리예요. 그러면 통합 물 관리는 뭐냐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쭤봤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냥 수자원이라는 말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 물이라는 걸 갖다 썼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왕 통합 물 관리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으면 저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수자원은 자원으로서의 물을 전부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원으로서 물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하는 건데 거기다가 저는 뭘 더하고 싶으냐면 이왕 물이라고 했으니 수재해, 홍수나 가뭄 이런 것들이 좀 거기엔 좀 많이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통합 물 관리라는 용어에는 통합 수자원 관리에다가 수재해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통합 물 관리라는 용어를 정의하면 어떨까 하는 걸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환경부로 물 관리 일원화를 한다 그랬을 때
저는 참 기대가 컸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저는 이제 토목공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국토부하고 조금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국토부는 워낙 방대해서 그런 물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뭐 이렇게 집행하고 그런 게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니까 환경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환경부로 물 관리 일원화가 되면 진짜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상당히 실망입니다. 우리가 물 관리 일원화라는 거를 한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그 수자원 관점에서 수자원이 부족하고 기후 변화로 홍수가 규모도 커지고 자주 발생하고 가뭄도 역시 그렇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옛날 같이 우리가 물을 관리하면 안 되고 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잘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걸 전체 우리나라의 물을 전체 통합해서 관리하는 부서를 만들기에는 좀 힘드니 그럼 우선 환경부를 물관리 주무부처로 해서 국토부에서 하던 수량 관리를 환경부에서 같이 가져와서 일단 뭐 모든 수량은 아니지만 수량 수질을 좀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자 하는 의미에서 시작한 걸로 압니다. 그 근간에는 IWRM이라고 하는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통합 수자원 관리나 통합 물 관리는 그럼 뭘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이제 물이 좀 분류할 때 보면요, 이제 수질에 대응되는 게 수량이죠. 수질과 수량. 그다음에 또 뭐 어떻게 분류하냐면 이제 각종 용수입니다. 물의 용도에 따라서 뭐 농업용수, 제일 큰 게 농업용수입니다. 농업용수, 뭐 공업용수, 산업용수, 생활용수. 그다음에 과거에는 우리가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던 생태용수, 뭐 환경용수 이런 얘기. 그다음에 레크레이션 용수. 이런 용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용수가 필요한데 그 용수들에 대해서 뭘 우리가 파악해야 되냐면 어떤 수질의 물이 얼마만큼 필요한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어떤 수질의 물이 얼마만큼 필요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가끔 이거 보면은 굉장히 개념적으로 막 섞어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뭐 물 관리는 뭐 수량, 수질, 뭐 수생태, 뭐 환경 뭐 이런 거 쭉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물 관리 개념하고는 조금 분류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류할 때는 수량하고 수질은 이렇게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또 우리가 환경 용수나 뭐 생태 용수나 뭐 그다음에 생활 용수 이건 용수 차원에서 분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더 덧붙이는 게 가뭄과 홍수라는 재해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통합 물 관리로 돌아가서 통합 물 관리라는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다 국제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확보와 하천 환경의 보존을 위해서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다양한 수자원 용도를 고려해서 토지와 수자원을 하천 유역 단위로 관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하천 유역 단위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그 환경부의 수질과 국토부의 수량을 이제 첫 번째로 통합하는 물관리 일원화를 시작했는데 그 물관리 일원화 시작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천 유역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갖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5년이 지난 지금에도
처음 시작할 때와 크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합쳐놓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지금이라도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좀 정부가 바뀌는 게 좀 한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거는 물관리 전담 부처를 만드는 게 물을 이제 우리가 전공하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가능할지 어떤지. 예를 들어서 수자원 환경부라는 거를 만들고 지금 환경부 안에 있는 규제부 저는 뭐 따로 어떤 청이나 이런 걸로 떼내고 그 사업과 사업부서하고 규제부서를 좀 분리해서 그다음에 그 사업부서 중에서도 제가 좀 부족하다고 보는 건 뭐냐면 환경부가 그동안에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하게 잘 했다고 저 판단을 합니다만은 수량 확보나 분야에서는 굉장히 좀 부족했다. 예. 수량을 관리하고 수량을 확보하는 분야에서는 좀 불렸다. 그런 수량 확보를 하지 않고는 수질도 우리가 개선하기가 어렵다 하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수량 확보는 부족했다 하는 걸 먼저 지적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 물 관리를 위한 유역 단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물관리 전담 부처가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더라도 만약 그게 안 되면은 각 대유역마다 대권역마다 예를 들어서 한강유역청을 또 낙동강 유역청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유역 단위 여러 가지 수질 수량 통합, 각종 용수 통합, 또 뭐 지표수 지하수 이런 전체 수문 순환 과정의 통합 관리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는 그런 청을 만드는 것을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결국은 그 유역 단위로 그 통합 관리 유역 단위로 관리를 하려면 결국은 유역 단위로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거죠. 유역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고 유역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 집행은 우리가 대행 기관에다 맡길 수가 있지만 유역 단위 계획과 유역 단위 예산 편성까지는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위탁하는 기관에서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 관리 감독까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역 이름 여러 어떨 때도 좋습니다. 한강 유역 관리청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기를 제안을 합니다.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온라인에서 들어온 의견 좀. 예, 유튜브가 그 양방향 소통 플랫폼이 아니다 보니까 댓글이 이렇게 많이 달리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나온 얘기는 이제 상하수도 분야의 발표에서 지난 10년간 좀 기술적 발전이 좀 잘 안 됐고 신규 젊은 인력들이 육성이 안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건 이미 박기영 교수님 토론 내용에서 조금 원인 분석을 해서 아마 별도의 추가 답변을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발표하신 분들 중에서 꼭 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발언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꼭 하실 말씀 있으신 분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지표 관련해서 아마 세 분이 문의를 주셔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환경부의 김경현 과장님께서 통합 지표 관련해서 통합 지표의 이제 그 약점 중에 하나가 이제 정보의 소실이고 두 번째는 객관화가 좀 안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보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표를 행정 지표하고 관리 지표로 나눠가지고 주로 종합 지표는 관리 큰 틀에서 보는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정보 소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종합화할 때 여러 가지 종합하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좀 객관화하는 이런 쪽 방법도 지금 강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이주현 교수님 말씀하신 그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끔 지표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차세대 지표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뭐 상수도 보급률 이런 쪽으로 해서 지표를 했는데 앞으로는 뭐 유역 이수 안전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차세대 지표를 마련하고 있고 또 재해 관련해서도 뭐 가뭄 피해 인구, 뭐 홍수 피해액 이런 중심에서 또 뭐 유역 재해 안전도라든지 이런 새로운 차세대 지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윤병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통합 물관리 관련해서 아마 지금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서 통합 물환경 지표에 대한 명칭이라든지 정의는 수질, 뭐 생태, 진수, 수량 이런 쪽으로 국가 계획에서는 용어 정의를 이제 해놓고 구체적으로 이제 각 단계별로 가장 아마 상위는 아마 물 계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하고 경제, 에너지라든지 식량 생산 다 포괄하는 이런 물 계정부터 시작해서 개별 항목에 대한 조정도 통합 물 관리에 맞게끔 아마 환경부하고 환경과학원에서 앞으로 2025년도까지 추진을 아마 하는 걸로 돼 있고 금년에 이제 여러 가지 사례 조사라든지 물순환 이런 쪽에 지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6년도부터는 아마 새로운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통합 물 관리에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김경현 과학원의 박사님께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하겠습니다. 질문은 뭐였냐면 인공계 물순환의 통합 지표를 뭐로 하는 게 좋겠는가? 상당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제 싱가포르 경우가 이제 전형적인 경우인데 거긴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빗물 말고는 사실은 다 100% 재활용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질을 네 가지로 그러니까 수돗물의 수질이 네 종류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수도 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그 지역의 유역 단위의 하천 수질하고 수생태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물을 정화할 때 비용이 들지 않을 정도의 수질,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물을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수생태가 유지될 수 있는 하수가 배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역의 수질, 그 다음에 그거에 유입되는 총 하수 배출량이 아마 인공계에서는 가장 컨트롤해야 될 아까 맨 처음에 발표하신 하수의 배제라는 부분이 지금 이슈라고 하셨는데 똑같은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최소화시키는 게 아마 저희가 아마 정책 목표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기다 걸고 싶은 것은 지역 간의 균형. 그러니까 그 양이 지금 서울이 이제 특별한 경우죠. 팔당으로부터 물을 끌어와 가지고 대량으로 써 가지고 막상 하천 수질에 맞게끔 정화를 해서 내보낸다 하더라도 그 물의 양이 엄청 클 겁니다. 그러면 지역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역 간의 균형을 맞출 것인가 아마 두 가지 지표로 정책을 추진하면 어떤가 하는 게 이제 생각입니다. 말씀하실 분 없으신가요? 우선 맞추고요. 저기 마이크 사회자. 토론을 진행해 주신 임병만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식순에 별도의 폐회사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회장님 좌석에는 마이크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이 사회자석으로 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이 그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해서 그 환경부 주최의 정책 세미나 행사이기도 하지만 15대 그 3월 1일자로 시작한 15대 임원진들의 킥오프 행사이고 그동안 3월 그 개학 이후로 코로나가 폭증해서 저희들도 처음 만난 상견례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행사의 결과에 맞춰서 앞으로 또 연합회 2년간 어떻게 이끌어가실지 간단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네, 우선 오늘 발표해 주신 발표자 6분과 또 토론에 참석해 주신 7분 좌장님 포함해서 7분의 토론자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계 물의 날 행사로서 저희가 준비했는데 사실
또 준비 기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하실 그 발표자를 섭외하는 것도 이렇게 촉박한 가운데서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수락을 해주시고 아주 좋은 발표 내용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또 토론자분들도 각각 맡으신 그런 주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셨고 또 새 정부에 대해서 또 물관리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또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물학술단체 연합회는 17개의 회원 학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좌장님께서 새 정부 물관리 정책 말씀하시면서 수량과 수질 말씀하셨는데 수량 쪽의 학술 단체가 뭐 한 6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수질 쪽이 더 많습니다. 한 10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학회가 이제 1개 정도 이렇게 해서 골고루 이렇게 학회가 분포가 돼 있고 저 연합회에서는 이러한 회원 학회들의 의견과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정부의 물관리 정책에 제언을 하고 또 좋은 그런 정책 수립에 일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가깝게는 이제 사실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현재 새 국정 방안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합회에서도 여러 우리 회원학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새 정부의 물관리 정책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 오늘 곧 수고해 주신 이주원 부회장님, 이 기획부회장이신데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떤 정책 제안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좌장으로 오신 우리 윤명만 전임 수장학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좋은 정책 제안이 나와서 우리 새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전에 우리 기획이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연합회가 이제 15대 연합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합회가 이제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임 회장단께서 연합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는데 저 또한 연합회의 발전을 위해서 전심전력껏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오신 우리 발표자 또 토론자 여러분들 모두 다 물 환경의 전문가 분들이시니까 앞으로 연합회에 하는 일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정책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